2호점을 창업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내가 1호점 창업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지 겪어봤잖아요. 또 해낼 수 있을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10중 8구는 그냥 바로 문전박대 당했죠.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실패했죠. 그때 제가 좀 안담한 거예요. 나는 뭐 에어비앤비밖에 할 줄 모르는 병신인가?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한계가 명확한 사업이다. 에어비앤비는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년에 걸쳐서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월 매출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를 얻고 있죠. 순이익은 얼마냐고요?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7월 달에는 496만 원, 8월 달에는 771만 원 정도 나왔네요. 축소 2개 합쳐서요. 오늘 영상에선 에어비앤비의 한계점은 뭔지, 그럼에도 나는 어째서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에어비앤비의 한계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 1호점을 2022년 말에 창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더라는 거죠. 내가 에어비앤비 2호점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1호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맨날 임장 돌아다니고 매일같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까이고 거절당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겨우 물건 몇 개를 보러 가면 다 꼭 하나씩 하자가 있습니다. 위치가 별로거나 뭐 곰팡이가 있거나 계단이 너무 많거나 뭐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호점을 창업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내가 1호점 창업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지 겪어봤잖아요. 또 해낼 수 있을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합법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려면 첫 번째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웃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물이 빌라, 다세대죠. 단독, 다가구, 아파트, 이 4가지 종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선 지어진 지 30년 이내의 건물에서만 합법 에어비앤비 허가를 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조건이 빡빡하잖아요. 이 모든 걸 만족하는 물건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이 합법 에어비앤비로 허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건데 뭘로 허가를 받는 거냐면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러한 사업자 명칭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칭에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외국인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만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민박업자가 들어가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다른 말로 불법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에어비앤비 말고 위홈이라는 한국 기업이 만든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서만 한국인 손님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서울, 부산에서만요. 서울, 부산이 만약 아니면 한국인 손님을 100%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서울,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홈이라는 거 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만 해도 이거 합법 에어비앤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예 여기서 이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예약이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손님은 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 숙소를 보고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저희 숙소에도 막 그렇게 한국인들이 예약하겠다고 문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저희가 에어비앤비에서는 한국인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위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저희 숙소에 숙소 번호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홈 사이트에서 저희 숙소 번호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숙소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만 들어도 길잖아요. 누가 이런 귀찮은 짓을 하면서 굳이 예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그냥 예약 안 해버리고 딴 데 가는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때마다 저는 되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저게 다 내 돈인데. 그리고 이제 요 민박업이 있어가지고, 민박업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를 여러 개 늘리기가 힘든 거예요. 저만 해도 2호점을 만들 때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이 명의를 하나 썼으니까 제 이름 말고 또 다른 명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 공동 창업하는 형태로 2호점을 창업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 또 세금 처리도 다시 배워야 되고 막 뭐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내가
같이 살아야 돼요, 숙소에. 근데 솔직히 이 숙소에서 같이 거주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맞아. 에어비앤비는 진짜 한계가 명확한 사업이야. 위험 요소도 많은 것 같고, 아, 진짜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 끝난 거 아닐까? 그래, 다른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1호점 맞는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고 좀 다른 사업을 시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파티룸도 옛날에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파티룸을 좀 더 제대로 크게 해가지고서는 좀 돈을 좀 파티룸으로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모임 사업을 한번 해볼까? 쿠팡을 한번 해볼까? 쿠팡이 요새 대세라던데.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실패했죠. 그때 제가 좀 안담한 거예요. 아씨, 나는 뭐 에어비앤비밖에 할 줄 모르는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때 에어비앤비 1호점이 월 매출액이 한 600만원, 7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이 그 정도 되는 실력인 줄 알았는데 딴 거 하면서 다 실패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에어비앤비란 사업이 개꿀이라 가지고 내가 돈을 번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결국엔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래, 에어비앤비 2호점을 차라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뭐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해서 지금 월 매출이 1000에서 1300만원 사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에어비앤비가 한계가 명확한 사업인데 내가 왜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냐? 돈이 되니까. 나 같은 생초보가 이 정도의 적은 투자금으로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에어비앤비 말고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뭐 다양한 공간 임대업을 했어요. 파티룸도 했었고요, 단기 임대도 했고요, 에어비앤비도 했죠. 파티룸은 한 달에 진짜 많이 벌면 100만원, 보통은 한 뭐 60만원 이 정도 순이익이 남았어요. 단기 임대는 제가 한 달에 30만원씩 남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개당 한 250에서 350만원 사이가 개당 남아요. 돈을 에어비앤비가 훨씬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에어비앤비만 이렇게 많이 버냐? 우리가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자, 파티룸 수요 뭐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놀러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끔씩 이제 뭐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죠. 약간 렌탈 스튜디오처럼. 단기 임대 수요 뭐가 있어요? 출장 오는 사람? 병문안 때문에? 단기 임대는 최소 일주일 이상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인 수요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로 친구들끼리 놀러 올 때도 에어비앤비를 많이 와요. 왜냐면 막 6명, 8명 이런 데서 방을 하나 잡고 잠도 자면서 놀고 싶은 거야. 근데 파티룸은 잠을 못 자죠. 호텔 같은 데는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놀러 올 때도 에어비앤비 와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올 때도 마찬가지죠. 호텔 가기엔 너무 비싸고 대규모 인원이 못 들어가니까, 뭐 아니면 뭐 국내 여행객들도 에어비앤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에어비앤비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에어비앤비의 공급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창업하기가 힘들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 10%만 합법 숙소, 그러니까 이제 구청의 허가를 받은 숙소고요. 90%는 무허가 숙소예요. 무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청에다가 뭐 나 영업합니다 이런 신고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진 찍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숙소란 거예요. 근데 이런 90%의 무허가 숙소는 어때요? 계속 단속을 당해서 없어집니다. 이런 애들은 단속당하면 바로 벌금 나오고 폐업이에요. 심지어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정책을 발표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허가받지 않은 숙소들은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심지어 뭐다? 삭제를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사실 내년이 되면은 안 그래도 공급이 적은데 90%의 무허가 숙소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창업이 힘든 거 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보니까 또 요게 신경 쓰여서 창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요소 때문에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은 되게 적은,
창업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합법 에어비앤비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케이, 그래. 너가 말한 대로 에어비앤비가 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어서 돈을 쉽게 많이 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창업하기 힘든 거야.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해도 이 리스크는 어쩔 거야. 한국인 손님 받으면 불법인 거고, 내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불법인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바로 100이면 100 걸려서 깜빵에 들어가. 이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내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처럼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만 내고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주차 위반도 과속도 나쁜 짓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급하거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리스크의 크기가 낮으면은 그거를 감안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한번 에어비앤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거기에 숙소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리뷰를 쫙 읽어보세요. 한국인 손님의 후기가 100이면 100 다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인 손님 받으면 바로 깜빵 갑니다 이러면은 한국인 손님 안 받았겠죠. 근데 한국인 손님 받아도 리스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첨언을 하자면 제 숙소는 외국인 지역에 있어서 뭐 다 외국인만 받고 있고, 한국인 손님은 좀 불편해도 위홈으로만 받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현상이 이렇단 겁니다. 현상이. 그러면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같이 사는 거 뭐 에어비앤비에서 어디 숙소 예약하셨을 때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 뭐 몇 개나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참고로 이 한국인 손님을 못 받는 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만이고, 뭐 가평, 양평 아니면 시골 지역에 있는 펜션들은 한국인 손님 받는 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곁다리로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요인 때문에 내가 에어비앤비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어비앤비를 창업을 했다. 왜? 돈이 벌려서. 너무 힘들었지만 돈이 되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에어비앤비가 한계가 있는 것도 알겠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알겠어. 근데 창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야. 제가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에어비앤비 창업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임장을 합니다. 계약할 수 있는 방들을 봐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적정한 물건이 나왔으면 계약을 해요. 세 번째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겠죠. 네 번째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들 어려워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임장. 뭐 인테리어는 뭐 어떻게 하면 돼. 구청에 가도 뭐 어떻게 받으면 돼. 막 그 영업도 그냥 하면 돼. 근데 임장이 어렵더라. 이거 임장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렵냐? 첫 번째로 집주인 동의를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 두 번째로 부동산 사장님이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조를 받는 게 힘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를 판단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기껏 받았는데 뭐 집주인도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월세가 막 200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월세 200만 원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니면 집이 너무 구려 보여. 그래서 이런 집에서도 장사가 될지 모르겠어. 이 물건에 대한 판단하기가 힘들어. 이 세 가지 때문에 임장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요 세 개만 해결이 되면은 임장에서 계약하고, 사실 계약하지 한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그냥 뭐 방 꾸미는 거, 뭐 자취방 꾸미는 거랑 다를 바 없고, 구청 허가 받는 건 그냥 뭐 유튜브나 블로그 검색해보면 방법 다 나오고, 영업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냐,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 2개나 창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에어비앤비의 리스크가 뭐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안 되고 뭐 같이 거주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높지 않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래도 얼마나 되는 거야 이 리스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창업을 하려면은
집주인 동의 나오는 매물을 찾아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을 잘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물건이 장사가 잘 될 만한 물건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요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무료 강의를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무료 강의는 예상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고요. 무료 강의에서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링크 통해서 신청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